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 고민 해결해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또 궁금증 해결해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결혼 페널티입니다. MC 두 분, 신조어 중에 결혼 페널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 페널티가 네. 뭐지? 결혼하라고 권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권해야 되는데 결혼한다고 페널티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면 네. 오히려 1인 가구일 때 받던 지원이 끊기고요. 정책에서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현상을 두고요. 많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혼인 신고는 소득 측면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나 또 이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 근로장려금을 이 세금 환급의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이를 이제 근로장려 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 세제가 오히려 1인 가구일 때 더 받기가 쉽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 입법 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이 연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1인 가구가 2,200만 원 미만이면 네.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돼야 네. 그렇죠. 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이게 1.7배밖에 높아지지 않는 거죠. 사람은 2배가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리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2019년 기준 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이요. 1인 가구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요즘 뭐 워낙 결혼도 잘 안 한다고 하고 또 저출산 시대인 만큼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혼 페널티 이런 말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미룬다. 애 생겨야 내가 맞아요. 혼인신고한다. 이런 예. 친구도 네.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부동산 청약에서도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차라리 더 유리한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에 있어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부부 중에 1인의 소득이 전년도 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근데 쉽게 생각해봐도 맞벌이 부부라면 최소한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의 2배 이상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 우선 공급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 사례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혼하면 페널티를 얻게 된다.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저출산 시대에 결혼을 장려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건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이슈 킥보드 음주운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하면서 제 주변에도 회식 자리며 술자리 모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2시경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대학 캠퍼스에서 술을 마신 채 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쓰러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이유가 특히나 이 지난해 말에 택시 할증 시간과 할증률이 조정된 데 이어서 지난달에 택시 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최근 이 킥보드 음주운전이 한층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광진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장은요, 최근 주말에는 하루에 3-4건씩 킥보드 음주운전을 적발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킥보드 타고 굉장히 놀랐던 게 속도가 바로바로 올라서 네. 생각보다 진짜 빠르고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킥보드를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적발되더라도요, 일반 차량보다 그 처벌시가 훨씬 낮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하시다가 음주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 단속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하다 적발된다라고 하면 1년 이내 운전면허 정지와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게 됩니다. 이제 봄 되고 날 따뜻해지면서 전동 킥보드, 자전거 뭐 이런 거 많이 타요. 네. 자전거도 한잔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네. 자, 다음 미션 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울산 맨손의 기적입니다. 어제 울산경찰청은요, 울산동구청 앞에 사거리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기록된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쯤 사거리 앞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영상을 보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 소형 SUV와 직진하던 경차가 충돌해서 이 충격으로 소형 SUV가 전복이 됐습니다. 이 SUV 차량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운전석의 문이 바닥으로 박혔고 40대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때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한 화물차에서 남성이 내려서요. SUV를 향해 막 달려가서 이 전복된 SUV를 밀어서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던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가세해서 이 차량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총 14명의 시민들이 도운 가운데 결국에 이 운전자 구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전복된 차량의 중량이 거의 1톤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총 14명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80초 만에 이 차량 바로 세워졌다고요. 네,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만든 시민 영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자의 상태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다행히도 이 소형 SUV 운전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서 이 시민을 도운 운전자를 도운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망설임 없이 달려와 주신 울산 시민들께 감사하다. 이 맨손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따뜻한 한국을 보니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적이다. 정말 용감한 시민들이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덕분에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 순간에 뭉치는 힘이 대단합니다. 네. 늘 경험하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 며칠 날이 좀 풀렸나 했는데 오늘은 또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어제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었죠. 전국 곳곳에서도 완연한 봄을 맞아 봄꽃 물결이 한창입니다. 주말에 봄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에 유의하셔서 봄 기운을 가득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봄꽃 소식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꽃구경 나가실 것 같은데요.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황사와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는데요.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워낙 날이 따뜻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더해져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시야가 답답합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에 매우 짙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겠고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8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제주에, 일요일부터는 강원 영동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일은 고온 현상에 벚꽃 개화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등 남부지방에는 이미 벚꽃이 한창이고요. 어제 청주에는 예상보다 2주나 벚꽃이 일찍 개화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서둘러서 봄꽃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 해결해보고 건강 정보 얻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죠. 네, 행복진료실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산부인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그리고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식품생명공학 최현우 박사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 환자 안 받았습니까? 옆에 계셔야 되는데 왜 오늘 비어있죠? 개점 휴업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계시지? 네, 오늘의 스타는요. 직접 힌트를 보여주기 위해 네. 무대로 등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행복진료실을 찾아준 스타 손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입만하면 나 좀 괜찮은 여자잖아. 예쁘고 착한 편이야. 한 남자에게 올인하는 나 놓치지 마, 남치지 마, 후회할 거야. 땡큐야, 답이야, 오케이야. 사랑 색칠해볼래. 가슴 떨리도록 난 널 보며 행복을 그릴 거야. 살짝은 고백할게 이래봬도 난 반갑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였다 이거죠? 네. 이게 아침에 나오기 힘든 네. 에너지입니다. 야. 야, 무대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와,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야, 일단은 딱 보니까 일단 오디오가 즐겁고 비디오가 즐거워. 야, 그런데 이게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제가 좀 들어봤던 노래 같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가사가 아마 그 미대 나온 여자야. 생각나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귀에 좀 꽂히는 아니 그런 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누구신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춤 사위도 여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차 박사님하고 연식이 비슷한 걸로 알아요. 어쩜 이렇게 사뿐사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저보다 10살은 어릴 거라고. 네. 어머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 나갔어요.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소리 바꿔야 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또 힌트를 통해서 한번 누구신지 유추해 볼까요? 두 번째 힌트는 뭔죠? 어? 진짜로 미대 나온 여자야? 무용 전공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춤 실력이 범상치 않다 했더니 아니, 무용을 전공이 전공했습니다. 무용인데 미대를 나왔어. 이게 뭐야? 아니 조금 아니 매칭이 안 돼요. 미대하고 무용은 얘기는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술의 끼가 넘치는 분이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감 잡으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안경을 벗어주실까요? 정체를 밝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연희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 연세로 가는 나이도 되시는데 어쩜 이렇게 춤 사이가 가뿐가뿐하십니까? 아이고, 단백살 소녀로. 단백살 소녀. 뭐 어디 가면은 사실 제가 이 트로트 앨범을 미대 나온 여자라는 네. 곡을 내고 경로당 이렇게 어르신들 뭐 그런데 봉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경로당 아이유라고. 네, 예전에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드라마 했던 거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명자 소녀같이 네.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뭐 춤솜씨는 아이유보다 더 뛰어나신데 그러니까. 무용을 전공하셨어요. 오. 네, 저 학부를 무용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 노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대 나온 여자, 무용과 나온 여자가 아니고. 아니 방금 춤추실 때 보니까 이게 춤이 사뿐사뿐 하시는데 모자도 딱 요런 모자 쓰니까 알프스 소녀 하이리 느낌 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요즘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요즘에 제가 또 개인 채널 너튜브 네.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밤새 영화 촬영하다가 왔어요. 아. 네, 우리나라의 또 교육 현실을 탁 꼬집는 그런 네, 영화인데 제가 또 못된 엄마로 나옵니다. 아들을 학대하는. 그래서 소리 빽빽 지르다가 왔어요. 아니, 노현희 씨는 노래 미대 나온 여자일 뿐더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여자잖아요. 그치. 늘 그러네요. 바쁘게 활동하는 여자인데 맞아. 그래서 아플 틈도 없을 것 같은데. 오. 정말 저도 이제 반백살 넘어서
지금 아픈 곳이 없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살쪘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얄밉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 나이살 네, 특히나 이 중부지방 여기에 살짝 삿바가 잡히는 것 같으면서 네, 그 고민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거는 삿바가 아니고요. 그 정도면 그냥 배 애교살이라고 해요. 아니 대추나무 사랑 걸린 이후부터 여태까지 살찐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진짜 오늘도 살찐 그렇군요. 사람 화납니다. 아우. 겉보기엔 전혀 모르겠는데. 예. 다이어트 자, 관심 그러면, 있으셨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그거 공개한 다음에 노현희 씨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건강 주제입니다. 다이어트의 적, 탄수화물 중독을 막아라! 입니다. 자, 이 봄을 말이죠. 여름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름에 수영복이라도 제대로 입으려면 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다이어트에 열 올리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데 슬슬 무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요 며칠 날이 좀 포근해지면서 벌써 옷이 좀 가벼워졌는데 딱 그때 느끼죠. 본능적으로 빼야겠다. 그러게요. 또 금방 또 여름이 되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 이제부터 드러나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S 라인이었던 게 나이가 들면서 D 라인으로 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제가 고민하다가 행복한 진료실을 찾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들 하세요. 봄 되니까 자꾸 살이 찐다. 아니고요. 원래 겨울에 쪘던 살이 봄이 되니까 자꾸 보이는 거지. 어쨌든 그러네요. 이 좀 빼야 되는 거 빼고 싶은데 진짜 이게 안 빠집니다. 아니, 그리고 또 봄이 되면 맛있는 게 많아요. 맞아요. 요즘 네. 쭈꾸미에 도다리 쑥국에 뭐 봄나물에 너무너무 많거든. 아니 그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봄이 되면은 산에 대해 진짜 진달래 피죠. 그다음에 봄나물 나오죠. 그럼 봄나물 딱 해가지고 데쳐가지고 요거 그냥 삭삭삭 넣어가지고 초장에다 착착 해가지고 그냥 쓱 먹으면 아우 맛있잖아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주꾸미 나오죠. 그다음에 요즘 새조개 나오죠. 요거 샤브샤브해서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먹는 걸 많이 하니까 안 빠져요 이게. 봄 되면 또 바지락으로 또 뭐 끓여서 먹어도 너무 달큰하고 맛있고. 뭐야, 오늘 먹방이에요? 먹방은 아니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계절 바뀌면 제철 음식 그렇게 찾아서 예. 많이 드시잖아요. 예. 요즘 MZ세대들은 먹는 게 그렇게 유행이 되기도 네, 하고 네, 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MZ세대 따라서 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럼 도대체 MZ세대들은 요즘에 뭘 그렇게 드시나? 제가 또 MZ세대잖아요. 그 나이상으로 그런데 MZ세대들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차 박사님 앞에도 있고 저희 앞에도 이렇게 덮개가 네. 뭔가 덮여져 있잖아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짜자잔. 와. 아니, 이게 MZ세대들이 먹는 거라고요? 네. 이거 어르신들 입맛인데. 이거는 제사 때 먹는 야. 음식이니까 이거 네. MZ 세대들이 좋아한다고요? 아니 요거 딱 보면은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앉아밥 먹지. 아, 이게 약과하고 양갱하고 떡인데 네. 이건 원래 어르신들 음식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 할메니올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할메니올이요. 네. 할머니랑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신조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할메니얼 열풍은요. 옛 감성을 선호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들인 것 중에 하나 저희 이 약과가요. 네. 요즘 뭐 약캐팅이라는 말도 있고 티켓팅처럼 뭐 약과 대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게 새로운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새로운 거보다 이 MZ 세대의 감성을 조금 알 수 있겠는 게 요거 딱 보면은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임금님의 간식. 이게 조금 품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극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할메니얼.
이 목에 또 약간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네요. 맛은 있겠다. 아우. 역시 차 박사님 예리합니다. 사실 맛있기도 하고 또 추억의 간식이기도 하지만 다이어트에는 이 약과가 그럼. 정말 큰 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윤정혜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약과는 유밀과라고도 하는 한과의 일종입니다. 밀가루를 주재료로 해서요. 참기름과 꿀을 같이 반죽해서 맛있겠다. 기름에 튀겨내서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깔 간식인데요. 보소. 네,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이 약과 하나의 열량이 약 밥 반 공기 정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료만 봐도 너무나 맛있고 귀한 음식이긴 했지만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밀가루가 주 재료인 만큼 조금 열량과 섭취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 간식입니다. 네, 또 약과의 주 재료들이 보면 밀가루, 꿀, 뭐 참기름, 계피가루, 후춧가루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몸에 열을 내게 되는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모가 많이 되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네. 약과 먹고 나서 좀 속이 불편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주재료인 이 밀가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성분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좀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위장이 약한 사람들,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과 이거는 우리 전통 음식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맛이 없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영양분을 보충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드신 건데 지금은 이런 게 넘쳐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밀가루로 만들었잖아요. 밀가루 음식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면이나 빵 종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데 좀 젊었을 때랑 다르게 밀가루를 먹으면 요즘엔 또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보면 너무 맛있어 보니까 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또 먹고 또 더부룩하고 이 반복인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할메니올 열풍을 언급한 진짜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따뜻한 봄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할메니올 열풍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오늘 주제가 뭐죠? 바로 다이어트의 큰 적이 되는 바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탄수화물이 그렇게 다이어트의 적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탄수화물 중독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탄수화물 중독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중독에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세 끼 밥 먹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냥 탄수화물 중독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밥심으로 산다. 네. 그리고 밥에 대해서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맨날 만나서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그러잖아요. 한 번 먹자. 밥 한번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밥 먹는 거 대신에 왠지 이렇게 좀 샌드위치 이런 거 좀 먹으면 왠지 먹어도 좀 허전한 것 같고 또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필요한 영양소인 거잖아요. 근데 왜 다이어트 할 때는 그렇게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나 밥 한 공기 먹던 거를 반으로 줄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을 약 60에서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섭취할 때는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탄수화물 중독 상태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먹는 섭취량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10명 중에 6명이 권장량을 초과한다고 하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중독까지 하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중독이란 말 네, 무서워. 맞아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우리 디저트로 뭐 케이크 같은 거 먹고 커피 한 좀 잔에 마실 수 있고 그런 거지. 맞아요. 뭐. 그거 없으면 또 너무 심심하잖아요. 맞아, 삶이. 맞아. 네, 네. 삶이 심심하죠. 그러니까 밥도 먹고 빵도 먹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탄수화물을 자꾸 먹고 있는데도 또 먹고 자꾸 땡기게 돼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허기가 지게 되고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 이유는요.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은 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됐으니까 이젠 또 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다시 또 허기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자꾸 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 마카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와,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진짜. 근데 그걸 또 몇 번 먹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또 다른 그 간식거리들도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보다 더 뭔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리는 거죠, 늘. 네, 그렇죠. 단순히 살만 찌면 괜찮은데요. 이게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살을 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만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게 되면 혈당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인슐린 자체는 우리 몸에 있는 혈중에 있는 이 포도당을 세포 속에 쓸 수 있게, 에너지원을 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긴 하지만 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많은 양이 분비하게 되면요. 인슐린의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요. 포도당이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잉여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자체도 체지방을 축적하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이 만성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당분이 혈관에 상처를 내면서 염증과 혈관을 산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당분들은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다시 혈관으로 방출되게 되면서 혈관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역시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관 노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중년의 경우는 이러한 탄수화물 지방 섭취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네. 근데 이런 위험한 건 법으로 막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배고파요. 아유. 그러게. 아니 탄수화물을 안 먹고 그러면은 뭘 먹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떼기만. 아유 참 아니 그 사람이 소도 아닌데 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뱃살이 좀 느는 거, 뭐 나이가 드는 거 이런 게 좀 연관 관계가 좀 있긴 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겨울철에 좀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겨울은 밤이 길어요. 우리 밤이 길다라는 거는 밤에는 우리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게 우울감까지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린 본능적으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데 제일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먹어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살이 잘 찌게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엔 난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몸이 좀 건조해지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면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쩔 수 없이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확실히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허리띠 이렇게 멜 때 네. 요 구멍 하나가 늘어나 있어. 늘 그렇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살이 찌는 걸 보통 느끼시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실내 활동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추운 겨울에 유독 실내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햇볕을 찌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D의 합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쌓이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일조량이 감소하게 되면 세로토닌의 분비도 좀 부족하게 되면서요. 이로 인해서 정서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우울 장애가 생기면서 약간 여러 가지 사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코르티졸 자체가 식욕을 불러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점 입맛이 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스스로 좀 관대해지는 게 맞아. 있잖아요. 많이 먹고 좀 쪄도 롱패딩이 가리니까. 있어요. 네, 두툼한 걸로 가리면 싹 가려지는데 이제는 이걸 벗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이어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겨우내 찐 살을 또 제거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뱃살이 과도하게 찌게 되면 결국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몸에 자꾸자꾸 축적되는 지방 때문인데요. 복부에 쌓인 지방은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염증들은 혈관에 녹아들어서 심내혈관의 주범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절을 떠나서
이 특히나 이 나이에서 오는 이 뱃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제가 지금 또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살을 한 5kg 정도 감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예민하고 다이어트 깡말라 있는 역할이라서 열심히 다이어트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팔 다리는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엄청 가늘어지고 다른 데는 네, 쭉쭉 빠지는데 뱃살만큼은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맞아, 네. 저도 중학교 동창들 보면은 그렇게 젊었을 땐 날씬하고 이뻤던 우리 여자 동창들이 같이 5학년 되고 나니까 그렇게 뱃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하고 좀 이게 뱃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동창회에 가시면은 여자분들은 특히나 백으로 앞에를 항상 가리잖아요. 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이 뭐 이렇게 쿠션 있으면 꼭 이렇게 안고 있었구나 이유가. 그래서 백으로 가리느라고 그렇게 백에 연연하는 거야.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애들이 백이 커져. 다리 요만한 거 부위가 갖고 넓어져. 다니던 애가 갑자기 이만한 거 갖고 다니더라고. 예. 가리려고 그랬구나. 맞아요. 정도가 있어. 5학년뿐만이 아니라 4학년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봤더니 연관이 있습니다. 연령별 비만율을 살펴봤을 때 40세 이후부터요. 복부 비만 증가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중년 여성 10명 중에 3명은 복부 비만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복부 비만에 좀 더 잘 노출이 되는 이유가 젊었을 때는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살이 찌더라도 이게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많이 찌게 됐는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중부지방이 복부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나이살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탄수화물 중독의 나이살까지 정말 다이어트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해지시면 제가 꼭 얘기해요. 엄마 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낳느라 그랬다고. 너도 나이 들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아이고, 그뿐이면 정말 다행이게요. 팔뚝살은 또 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맞아, 이렇게. 쭉쭉 처지고 또 이 허벅지 살도 뭔가 이렇게 예전엔 딱 붙었던 게 약간 거기 사이가 틈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왜 그 옷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안 무시 살죠. 못하겠더라고요. 야, 근데 뭐 옷발이 안 사는 정도면은 다행이게요. 옷이 안 들어가요. 그럼 옷을 새로 다 사야 돼. 그리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헐크 모드 있잖아요, 이게. 와이셔츠 단추들이 다 벌어지는 거. 터지기 일부 직전. 맞아요. 그러다가 터지면 야, 이게 정말 사람 우울해집니다. 여자들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뭔가 찌직 그러니까 여기 팔뚝살 이런 데가 운전하다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 뜯기더라고요. 이게요. 어떻게? 노현 씨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타깝다. 지금 두 분 네, 얘기하는 들어보니- 거 보니까 동네 개모임 맞습니다. 그만큼 나이살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고 그만큼 무서운 건데요. 우스갯소리로 절대 안 빠지는 게 나이살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게 나이살이 실제로 이게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죠. 이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점점 우리 몸은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0, 40대 왕성한 활동들을 합니다. 사회활동 하시지만 근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늦은 식사, 불규칙한 식사, 음주 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가 되게 되면 점점점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이 E형 이 몸매가 되는 것이죠.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나온다. 이건 뭐 남녀를 떠나서 다 그래요. 맞아요. 남자들도 특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빼야 되냐 이거죠. 네, 나이살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우선은 식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나이살은 기초 대사량의 저하가 되는 시기임을 고려해서 20대 드시던 양보다는 확실히 줄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식사량을 줄이시게 되면 살은 빠지겠지만 근육량이 같이 감소하게 돼서요.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지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1인 1식과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오랜 기간 지속하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호르몬의 불균형도 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오히려 자꾸자꾸 먹게 되는 폭식이라든지 이런 불규칙한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탄수화물 중독을 막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이살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 이거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게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죠. 바로 이제 나이살을 찌우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탄수화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든 마지막은 이 뭐 밥이나 아우, 그럼. 볶음밥이나 이 면으로 마무리를 네. 하잖아요. 그만큼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영양 섭취, 이상적인 영양 섭취 비율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5대 3대 2, 그러니까 50%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식탁, 한국인의 식탁을 조사한 결과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비율이 6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 그 얼큰 칼국수 먹기로 약속했는데 그 면도 또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저희 진짜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라고 네.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또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건지 네. 그런 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탄수화물을 끊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탄수화물 식사법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한 2,000kcal 정도를 먹고 있는데요. 이 중에 탄수화물이 한 320g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미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식사법이 40에서 45%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200g 정도만 드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이미 먹고 있는 공깃밥에서요. 한 숟가락만 덜어내면 됩니다. 그게 아쉬워. 그렇지. 얼큰 칼국수 드시러 가요. 끝나고 그 거기에다가 또 밥이나 주고 맞아. 뿌리를 아우, 네. 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1일 1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위가 좀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좀 과다 섭취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윤정혜 선생님 말씀 듣고서 저 지금 굉장히 놀랬거든요. 오히려 더 그게 더 이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여서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일단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밥은 잡곡밥으로 좀 바꾸셔서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공기 정도 섭취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이나 이 나물이나 무침, 뭐 나물이나 김치 같은 이제 채소,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영양학적으로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시는 방향으로 식이요법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죠. 네. 결국 얘기 들어보면 이제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 공기도 어른 거에서 아기 거로 바꾸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채소 하나씩 요 정도만 먹고 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데 네. 이게 말만 들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거. 네. 어려운 걸 또 해내는 게 또 인간이야. 그렇죠. 한번 해보자고요. 다이어트의 적 탄수화물 중독을 막아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먼저 윤정혜 선생님. 충곤증. 충곤증을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오, 다이어트와 충곤증이 무슨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봄철마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중에 하나가 바로 충곤증인데요. 봄이 되면 밤이 길었던 겨울과 달리 낮이 다시 길어지는 이 주기적인 그 생체 리듬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충곤증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체중의 정체기가 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충곤증을 타파할 비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봄이 되면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그 결심과 다르게 실천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이 다이어트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충곤증이 영향이었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네,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충곤증이 찾아오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겨우내 움츠렸던 몸이 다시 이완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각종 영양소의 보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느라고 영양의 섭취가 불규칙해지거나 부족하게 되면 피로도가 상승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충곤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졸린 것만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소화 불량감이나 어지러움, 현기증 이런 것들도 그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이어트를 계획하신다면 골고루 영양소 섭취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하라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그게 다이어트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양소 잘 먹고 그러면서 살이 빠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윤정혜 선생님처럼 이제 모태 이렇게 슬림 같은 분들은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우랑해했던 사람들은 그거 조금 좀 섭섭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 질문이 있는데 윤 선생님은 여태 살쪄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저도 엄청 조절합니다. 저 아,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요? 한 달에 10kg 이상도 쪄본 적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먹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밥을 먹지 왜 맨날 간식을 먹고 있냐고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춘곤증을 이기면서 봄에 다이어트 성공을 할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아침은 꼭, 그리고 점심은 조금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복에 운동하면 좋다라고 기억을 하셔서 아침을 거르거나 때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가능한 아침 식사는 꼭꼭 씹어서 저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로 혈류가 많이 가게 되면서 뇌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활성화를 도와주게 되니까 나른하고 피곤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점심 식사를 소량으로 드시는 것도 위액이 많아지고 소화량이 많아지면서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해지고 졸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 궁금한데 네. 봄하면 사실 딱 떠오르는 나물 게 같은 거? 봄나물? 네, 아무래도 봄나물이거든요. 봄나물이 네네. 가장 많이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비타민의 소모도 많아지고 비타민의 섭취 요구량도 증가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봄나물이 다른 보약이 아니라 바로 몸의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이 풍부한 두릅이나 냉이, 달래, 쑥 등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쑥이나 취나물 같은 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 쑥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취나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칼륨도 풍부해서 몸에 염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봄나물은 확실히 그 우리 입맛을 돋아요. 맞아, 맞아. 네. 요걸 더 알차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봄나물을? 네, 그래서 제가 자리에 봄나물로 끓인 차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냉이는 잔 뿌리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다듬어 주신 다음 뿌리가 뭉개지지 않게 살짝만 떠줍니다. 그리고 나서 찬물에 담궈서 물로 씻어 헹궈주고 물기를 제거해 주신 후에 냉이를 잘 펴서 말려서 습기가 없는 곳에 건조시킨 다음에 필요하실 때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로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춘곤증을 막아줄 봄나물 차. 이게 냉이차예요. 냉이차. 네. 냉이차는 제가 또 처음 먹어본 그러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대표적인 나물 냉이입니다. 냉이에는 비타민 B, 1A, 비타민 C, 그리고 칼슘과 철분까지 듬뿍 들어 있어서 나른해지는 춘곤증 타파에 딱이 그런 네. 식품입니다. 네. 지금 냉이 향이 마셔봤는데, 나요. 냉이 향이 확 풍기면서 향 나고요. 향을 맡는 것만으로는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부감이 별로 없어. 그냥 옛날에 먹던 냉이국 시킨 것 같아. 자, 춘곤증을 물리쳐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냉이차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고 또 봄나물로도 건강 잘 챙기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동주 선생님. 다이어트 체조. 네. 이게 따로 국민 체조 생각나는데. 운동장에서 다 같이 하던 국민체조. 국민 체조 시작. 빰빠밤 빠밤 빰빰 빠밤 빠밤. 잊어버렸어. 나도. 요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항상 학교 다닐 때 사실 2교시 끝나면 약간 졸릴 때 내려가서 국민체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체조하는 게 신체 곳곳을 이렇게 자극을 해줘서 뭐 청소년기에는 신체 발육이나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하면 운동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시간 내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틈틈이 이렇게 체조같이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컨디션을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물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 체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국민채도 시대인 두 분, 예, 노유리 씨랑 최재현 박사님 모시고 한번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가보시죠. 이제 5학년 앞으로 나오시면 가야 같이 될것 해보도록 같아요. 시그널. 따다단, 따단, 따단, 따단. 네, 오늘은 서서 체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체조를 할 건데요. 조금 넓게? 제가 다리를 양팔 넓이로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팔. 양팔 넓이로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을 쭉 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옆구리와 이제 허벅지 쪽을 좀 자극을 줄 건데요. 쭉 한 상태에서요. 먼저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데 왼쪽 다리가 쭉 뻗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밀어주는. 뻗은 상태 쭉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이 자극이 오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기울여 주세요. 오. 기울여주면 왼쪽 옆구리가 쭉 당기죠. 네. 네,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죠? 네. 네, 시원하게. 무릎이 부들부들거려요, 네네. 지금. 다시 바로 아유.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왼쪽으로 해서 쭉 허벅지가 당기게, 그리고 옆구리로 당기게.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드시죠? 힘들고 허벅지가 이렇게 조금 힘이 쫙 들어가네요, 이게 진짜. 여기. 그리고 이쪽도 옆구리도 옆구리 당기고요. 당기죠. 네. 그 핵심은 그 반대쪽에 있는 지지하는 그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쭉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굽히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이쪽은 뻗고. 네, 어우, 이렇게 것 바로 같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야, 그래서 시원하다. 시간 나실 때 틈틈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마 이 동작을 보시면 조금 약간 춤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왜? 손을 이렇게 직각으로 하시고요. 직각으로 하신 상태에서 팔을 우리 눈 앞으로 오른쪽 이렇게 몸통을 틀어서 움직일 겁니다. 고개 시선은 정면을 가만히 보시고요. 있고요. 시선은 정면을 보시고 몸통을 틀어줄 겁니다. 야, 그리고 예전에 많이 그렇죠. 빠빠빠빠빠. 이제 테크노 댄스가 좀 생각나죠? 네. 그렇구나, 네. 이게 약간 느낌이. 트위스트, 이 허리가 오. 이게 유연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우두둑 소리가 우두 나는데 소리가 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 보통 이제 어깨나 이런 것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좌우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맞춰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꽈배기. 꽈배기. 맞아요. 꽈배기. 몸통을 꽈배기로처럼 틀어주시는 거죠. 네, 잘 땀보다 몸이 배워봤습니다. 개우네요.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시원하다. 체조. 그리고 이게 저 동작 보니까 스트레칭이잖아요. 네.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 다이어트 밥? 다이어트 밥? 밥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밥 양인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밥이 있다고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막 굶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이어트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우리 예인 MC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네. 한번 그러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밥이 다이어트 뭐가 해서 있을까?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우리는 그냥 현미밥 이 정도 생각. 그러니까 잡곡밥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하면서 사실 가장 힘든 게 식단 챙기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일단 하루는 제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하루 2번 이제 밥 먹게 되면 만약에 2끼를 제가 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토마토밥입니다. 토마토밥. 네. 토마토가 밥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와 밥의 만남이겠죠. 오. 네. 오. 일단은, 기대됩니다. 네, 중요한 게 일단 밥을 좀 준비를 하는데요. 밥은요 30분 정도 불려야 됩니다. 미리. 좀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좀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고요. 사실 토마토랑 밥만 있으면 이거는 한 끼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못 먹어요. 네. 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부재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느타리 버섯, 아스파라거스, 마늘까지도 같이 네.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팬에다가 좀 한번 볶아줘야 됩니다. 올리브유를 넣고요. 네. 그다음에 버섯. 요건 또 아나운서님이 조금만 제가- 요거 좀 다 넣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넣고 좀 해볼까요? 볶아주세요. 네, 요 정도는 합니다. 네. 저보다 나을 겁니다. 제가 요리를 못해도 요 정도는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토마토인데 사실 토마토 하면 대부분 좀 뜨뜻하게 해서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칼집을 생각하시잖아요. 살짝 내서 네. 뜨거운 물에 담그면 이제 껍질이 싹 이렇게 네. 벗겨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쓰죠? 저희는 할 때 이거를 밥솥에 그대로 같이 놓고 할 거기 때문에요. 오. 굳이 그 과정을 안 거쳐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늘, 네.
아스파라거스도 있는데 아스파라거스도 이거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잘못 만들었을 때 이게 와이프가 삶아서 줬는데 와, 이게 되게 찌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뜨거운 물에 덜 삶아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푹 삶아줘야 되는데 아스파라거스 역시 우리는 밥솥에다 놓고 같이 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볶아준 다음에 밥솥만 준비해 넣어주면? 주시고요. 넣고 삶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마늘도 이렇게 통마늘을 쓰시는 통마늘, 게 네.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먹을 때 식감도 좋고요. 네. 사실 요리하다가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태워 먹을 수도 있는데 통마늘은 괜찮거든요. 잘 타지 않죠? 네, 잘 타질 않죠. 밥도 요렇게. 네, 준비를 해주시고 토마토도 근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지는 따주셔야 되고요. 네. 꼭지는 꼭 따고 그다음에 껍질은 안 벗기지만 꼭 열십자로 요거 한번 이렇게 네, 열십자로 좀 자국은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밥은 평소보다 토마토에서도 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평소 100%가 아닌 80% 정도의 물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토마토 넣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노릇하게 네. 잘 볶아줬어요. 맛있게 볶아주신 요 채소들을 일단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냥 싹 다 넣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싹 다 넣어주시면 돼요. 와, 이것도 이게 새롭네요. 이렇게 네. 하는 게. 근데 단순히 이렇게 채소만 볶았을 때는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내가 너무 먹을 때 너무 싱겁다 싶으면은 갖가지 뭐 후추도 좋고요, 소금도 좋고요, 허브 솔트를 이용해서 좀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거 그대로 밥솥에 넣고 취사만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네. 여기 완성이요? 완성된 밥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기대됩니다. 오. 와, 야, 저 안에 저게 토마토가 딱하니 자리 잡았어. 와. 잘 잡혔죠. 이야, 뭔가 아, 토마토 저렇게 된 꽃집인 거예요, 것 밥이? 같아요. 오. 아니 비주얼만 봐선 이보은 선생님 거 못지 않아요. 요거 껍질도 이런 식으로 잘 벗겨져요. 네. 네. 이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다 비벼가지고 아, 오.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요. 토마토 이거 맛이네. 앞에 제가 하나씩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 먹어보세요. 토마토 맛. 야, 이거 진짜 궁금해요, 맛이. 야, 이게 무슨 맛일까? 맛있는데요? 응? 되게 맛있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굳이 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간이 다 배어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반찬 없이 이것도 이것만 맛있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토마토 케첩을 또 살짝 넣은 것 같아요. 토마토가 있으니까. 토마토 향이 나면서 네. 이게 올리브유에 같이 볶아냈잖아요. 아우, 약간 그 크림 안 들어간 리조또 먹는 거 같아요. 이게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이게 5학년쯤 되면 옛날 밥에다가 토마토 케첩 좀 비벼 먹어 봤거든요, 다들. 맞아. 그 느낌이 있어. 네,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 네. 다이어트 밥으로 이렇게 입맛을 당겨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건 아니겠죠? 않을 겁니다. 네. 제가 하루를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책임져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이제 아침에 한 끼를 먹고 운동을 하시고 이제 한 끼를 분명히 이제 오전 이제 오후와 저녁 사이에 먹어야 될 텐데 그때는 준비한 게 제가 김밥처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실 근데 김밥 안에 밥알이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져요. 네. 저는 곤약을 준비했습니다. 아, 곤약. 근데 저는 사실 곤약을 잘 못 먹어요. 그 왜요? 특유의 냄새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약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곤약에 있는 그 특유의 그 쿰쿰함 냄새라고 맞아요. 하죠. 그것 때문에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곤약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실곤약은요. 그 쿰쿰한 냄새가 좀 덜해서 맛있게 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먹을 수가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네. 김을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 깻잎이 필요해요. 깻잎을 네. 깔아주시고 아, 밥 대신에 이제 실곤약을 넣어서 김밥을 맞아요. 싸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곤약만 들어가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김밥은 우리 계란, 또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계란, 지단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채를 네. 썰었고요. 그리고 나서 당근도 준비해봤습니다. 당근도 살짝 볶아낸 거죠? 맞습니다. 볶아서 간도 한 거예요. 간도 한 당근을 같이 넣고 제일 메인이 될 수 있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곤약, 실곤약. 실곤약. 네, 실곤약이 들어가서 네.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요. 김밥 말듯이 말아만 주시면 돼요. 물을 묻혀서 네. 네. 오. 제가 만들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어. 이렇게만 하면
맛있는 또 한 끼가 완성되는 또 겁니다. 요 앞에 또 완성된 거 있어요. 있잖아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일단 보기도 너무 예쁘고. 잘랐을 때 비주얼이 좋아요, 좋아 이거. 잘랐을 때도 예뻐요. 맛있다. 1분 안에 뚝딱 만들 수 딱, 있는. 어우, 야. 이거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완전 괜찮아요. 깻잎 넣어야 돼. 좋고. 깻잎 향이 싹 나면서. 네. 아, 맛있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 선생님 요리 실력이 갈수록 더 느는 것 같아요.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는 분이 계셔서요. 그분 만나고 와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에 이끌려 찾아온 곳. 오늘의 주인공 김민서 씨입니다. 운동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운동이에요? 네, 건강박수거든요. 아, 건강박수. 네. 건강 박수라고요? 건강의 시작은 혈액순환이잖아요. 박수를 치면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뼉을 치면 우리 손의 모세 혈관을 자극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민서 씨가 습관처럼 손뼉을 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 여기 뭐 장식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장식장 문을 열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에 모서리에 딱 찐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좀 쏙 들어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고 그냥 결과 보는데 뇌동맥 협착증이요. 뇌동맥 협착증. 네, 그러니까 피가 많이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미세한 두통과 손발이 차가웠다는 민서 씨. 손도 차갑고 발도 차갑고 정말 완전히 얼음장이었어요, 손이. 뇌동맥 협착증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진짜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있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절망에 빠졌었죠. 10년 전만 해도 민서 씨의 몸무게는 72kg. 평소 밀가루를 좋아해 식습관도 엉망이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운동도 시작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민서 씨. 암벽 등반도 거뜬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다는데요. 살 찌셨을 때 몇 킬로 정도나? 한 72kg 정도. 72킬로. 네네. 그렇다면 현재 몸무게는 무려 17kg 감량에 성공. 완전히 완치됐다고 혈관이 완전히 이제 뭐 넓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이제는 병원 안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민서 씨의 식단 또한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많이 먹거든요. 네, 해결에는 그냥 떨어지지 않게 계속 두고 먹고 있어요. 피를 맑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칼로리는 적고 미네랄은 풍부한 해조류 위주의 식단. 이보다 좋을 수 없겠죠? 반가운 손님이 온 듯합니다. 왔어? 잘 있었니? 잘 있었어. 어서 와. 너무 반갑다. 그러게. 와, 이게 뭐야? 별로 많이 안 차렸는데. 완전히 건강식이네. 세상에 맛있겠다.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거 하나 주려고. 뭔데? 시서스인데요. 다이어트에 좋다고 그래서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좋은 건 친구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맛있게 먹어. 언니 잘 먹을게.
영양 가득한 한상 차림. 그렇지. 거의 건강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이게 먹으면 피도 맑게 해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밥맛도 돋궈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맞아. 언니가 준비한 건강식 맛은 어떤가요? 다시마 싸먹고 김 싸먹으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역시 이렇게 자연식으로 먹는 게 몸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언니 정말 잘 먹었어. 이제 밥 다 먹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이나 할까? 좋아요. 따뜻한 바람이 부는 요즘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평소 등산을 못 가는 날엔 걷기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민서 씨.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서 씨가 공원에서 빼놓지 않는 운동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부터 비장합니다. 우리 철봉 매달리기 한번 해볼까? 언니 나 처음 하는데.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 바로 철봉 매달리기. 오늘은 동생과 함께 해보는데요. 준비 시작. 나 왜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봐 안 되잖아 언니. 언니 안 되잖아. 동생분 0.1초 만에 탈락. 반면 여유 있는 모습의 민서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니까 제가 운동을 안 했지만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충격 먹었어요. 이거 제가 하는 거 그냥 평소에 하는 거 그냥 할게요. 평소에 하는 거라고요? 철봉을 활용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민서 씨. 당신을 철봉 운동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철봉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몸에 이상이 왔을 때 그때 등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줄넘기도 했지만 그것만 하니까 근력은 안 생기더라고요. 운동기구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하면 몸에 근력이 생기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녀의 건강관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민서 씨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저 진짜 살 빼려면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중년에 살 빼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게 이게 나이살이라 참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조금만 안 먹어도 살이 쑥쑥 빠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맞아요. 빠지질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진짜 그걸 좀 느끼는 두 것 배, 세 배 노력해야 돼요. 네. 네, 노력 한번 더 해보자고요. 차윤환 박사님은 시서스를 제안해 주셨어요. 네, 저의 건강 팁은 시서스입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식물 모형이 바로 이 시서스 모형인데요. 딱 보면은 선인장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선인장처럼 생긴 것뿐만 아니라 특성도 선인장처럼 건조하고 습하고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시서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 신비의 식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시서스는 인도나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에서 서식하는 허브 계열의 담쟁이 덩쿨과 식물인데요.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의 전통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요. 시서스를 다양한 치료에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서스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연예인 다이어트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시서스 다이어트가 진짜 되는 건가요?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시서스 추출물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하는 기능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해외 경우에서도 캐나다 보건국에서는요. 시서스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 원료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는요.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받아서 영국 식품 표준청 등에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체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시서스 섭취 후 체중 변화를 살펴본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서스 추출물 투여 후 2주 만에 체중이 2.47kg, 4주 뒤에는 4.35kg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체지방 또한 5.1%가량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무척 반갑기는 한데 사실 나이 들어서 살이 막 빠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살이 그냥 계속 빠지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위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런 데가 빠져야 되는데 뱃살. 꼭 뺀다 그러면 볼살 빠져서 없어 보이고 또 맞아요. 허벅지 살은 또 빠져. 그러면서 처져요. 네. 늙어 보여. 맞아요. 체형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이 맞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좀 바뀌게 되고요. 뱃살도 다양한 형태로 체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더 쉽지 않습니다. 과체중인 분들께 시서스를 섭취하게 한 후 체중 변화뿐만 아니라 체형에도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서스 섭취 8주 후 체중과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체지방까지 골고루 살펴본 결과 체중은 약 7.4kg가 감량을 했고 체지방은 7.9%, 허리둘레는 8.6cm, 엉덩이둘레는 9.1cm가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서스 섭취 후 허리둘레가 약 3.3인치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보이시면 여기 요 정도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드니까 제가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앞에 이제 시서스 차가 있는데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어우, 구수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누룽지 맛 같은 약간 거. 달달한 맛도 있는 것 같고, 맛있다 이거. 오, 맛있는데요? 이게 괜찮으시죠? 오묘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알아봐야죠. 자, 우리 몸속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것은 호르몬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과 연관성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시서스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 식욕 억제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호르몬, 즉 비만과 관련된 세 가지 호르몬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렙틴, 그다음에 아드포넥틴, 그다음에 세로토닌,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바로 그 대표적인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 떨어졌어 이러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 것이 땡기고 배가 고파지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그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일단 세로토닌 호르몬이 깨지게 되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렇게 단 것이 땡기게 되고요. 식욕 조절 호르몬이 렙틴의 균형이 깨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먹어도 배가 고파. 1인분 먹었는데 또 먹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태우는 아디포넥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자꾸 몸속에 지방들이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호르몬의 조절이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서스 속에 어떤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시서스속 성분은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주로 우리 몸에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체지방이 쌓이지 않고 배출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은 대표적으로 양파를 들 수 있습니다. 허나 시서스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의 양은 양파의 약 60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나이 들면서 항상 주머니에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넣고 다니잖아요. 네. 당 떨어질 때 네. 하나씩 주섬주섬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시서스에는 그런 거를 방해하는, 지방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그 시서스에는 주요 성분 중에 또 하나는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소람네틴의 함량을 보면은 아몬드, 레드와인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량 비교라면 레드와인보다 1850배에 해당되는 이소람네틴이 시서스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소람네틴은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 있는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게 되는데요. 소화효소의 활성이 억제되게 되면은 소화가 진행이 더디게 되기 때문에 몸속으로 들어오는 흡수가 안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충분량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몸속에서 다양한 그 지방의 축적이나 이런 분해들이 촉진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그 탄수화물 얘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탄수화물 흡수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탄수화물 섭취가 고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분비되는 소화효소 리파제를 시서스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끔 시서스가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서스의 또 다른 효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년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관절이잖아요. 이 시서스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절에서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체내에서 발생하는 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닌인데요. 이 시서스가 이 사이토카닌의 생성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관절염 환자에게 8주 동안 시서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이 골관절 수치가 31% 감소했고요. 통증을 낮춰내는 이 신체 점수도 이 33% 가량 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공식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 여부도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300mg이니까 이 양을 지켜주시고요. 알레르기 체질이나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탄수화물 줄이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노현희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집에서 나오는데 아침에 좀 쌀쌀한 기운이. 네, 날이 또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고요. 주말에는 또 날이 또 포근하다고 하니까 이 기온 변화에 적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